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문 세무사입니다. 오늘 창업특강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과 절세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창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창업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거창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여가선영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개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근데 돈을 번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나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전부 다 여러분들 자신의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게 세도 줘야 되고 종업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야 되죠. 그런 재반 경비들 다 빼고 난 돈을 경제에서는 보통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야지만이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세금을 빼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가, 절세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인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창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용감한 사람들은 아주 과감하게 세금을 안 내고 줄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건 반드시 뒤에 뒤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10배, 20배 더 큰 세금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말고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세금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뭐 국세니 지방세니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국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재산세니 종합부동산세니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이 많지만 그 세금들이 일부는 국세이기도 하고 일부는 지방세이기도 해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대부분 다 그 관할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이라든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 심지어 어떤 할아버님이 요새 말하는 재산세죠. 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종합토지세가 화가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로 달려가 가지고 막 세무서장 나오라고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번지수를 잘못 갔어요. 그렇죠? 그건 가지고 구청이나 면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로 가야죠. 그래서 관할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상시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세금을 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알아두실 개념은 여러분들이 직접세하고 간접세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 그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흔히 많이 접하시는 게 양도소득세죠. 집을 파시면 내가 2억 원의 집을 샀는데 어떻게 값이 올라가지고 3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1억 원을 버렸죠.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세금을 내죠. 즉 돈을 번 사람하고 돈을 내는 사람하고 일치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득세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간접세는 뭘까요? 말 그대로 간접세니까 소득세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즉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 기름값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기름값이 비싸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에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정유사나 주유소가 부담하는 거라면은 소비자들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얘기한다는 소리는 그 세금은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즉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기름값에다가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붙여갖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유소는 그 소비자로부터 받은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모아놨다가 정부에다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줄여주면은 소비자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기름값에 붙은 그 소비자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그 직접세 하나 그리고 간접세 하나를 공부하실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적자가 되기도 하고 초기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이런 말씀하셔요. 아니 그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세도 밀렸는데 어떻게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돈 버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지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장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는 답답하시겠지만 꼭 그분 말씀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물건을 파실 때 손님으로부터 받아놨던 간접세, 즉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부터 받아놓은 거죠. 그 부분은 자기가 정부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개시하려면 아마 그 사업자 등록을 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려가는 과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무엇을 하죠? 출생신고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출생신고를 늦게 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 간에도 보면 같은 학년인데도 나이가 한두 살 적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물어보면은 아버님이 혹은 할아버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아이들이 일찍 죽다 보니까 또 옛날에는 그런 행정 그런 것들이 재반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는 그 이놈이 그래도 한 돌이나 지나야지 이게 사람 구실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늦추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그렇게 출생신고를 하듯이 여러분들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자로서 새로 태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와 같이 사업자로서의 출생신고가 바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그걸로 해서 모든 행정사항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그 번호를 가지고 모든 재반 행정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내기가 요새는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나쁜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엉터리로 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뭐 자료상이라 해서 뭐 이렇게 막 세금 계산서를 팔아먹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엉터리 사업자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요새는 조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시면 물론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시니까 결국 사업자 등록을 내기는 낼 거예요. 근데 몇 번 헛걸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속상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챙기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어떤 과정인지를 좀 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제가 출생신고는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끊어준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소지는 어딘가에 사업장이 있겠죠. 그것이 뭐 내 집이 됐든 내 건물이 됐든 혹은 내가 가게를 세를 얻든 간에 사업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죠. 보통은 이제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물론 원본을 가져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 사본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받으시려면은 그럴 때는 반드시 원본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분증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창업하신다 하시면은 식당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서 영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면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무사업 하려면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허가나 혹은 신고 혹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요새들 이제 식당어들 많이 창업하시는데 그 관할 그 구청에 위생과에 가시면은 그 거기서 그 영업 신고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 신고증하고 식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자기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언제 과연 할 거냐, 언제 하는 것이 좋을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 후 20일 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개시 초기에는 바쁘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죠. 20일 내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20일까지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20일 전부터는 사업 기간으로 인정받으니까 그 기간부터 사업에 관련돼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비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으시려면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일찍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세금 그러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꾸 사업자 등록증을 미루시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뭐 노점상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세금을 내시고 사업을 하신다면 가능하면 일찍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시전 등록이라고 해서 그 사업 준비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개시전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사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사업 내용을 설명하시면은 빨리빨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사업자로서 태어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점포를 신설로 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 그 사업이 잘 돼서 나 그 상호도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에 명의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요. 물론 상속이나 특수한 몇 가지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그 앞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호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 명의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실 거니까 그것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뭐 어떠냐? 물론 안 내면 좋죠. 세금 안 내면 좋으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요새는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노점상 외에는 진짜. 왜냐하면 요새는 카드가 워낙 많이 보급돼서 소비자들이 카드를 워낙 많이 쓰거든요. 근데 카드를 긁으려면 속된 말로 긁는다고 하죠. 표현을. 긁으려면은 이 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내려면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카드 단말기가 필요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내서 세금을 내고 내가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그 창업자의 자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과정은 이렇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청서는 여러분들이 그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겁이 나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받게 하셔가지고 집에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서 도장 찍어서 가셔도 됩니다. 미리 한번 연습할 겸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입하다 보면 나머지 인적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큰 것이 거기 과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유형. 과세 유형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보통 뭐 일반적인 과세자고요. 간이 과세자라는 말 가끔 신문에서도 보고 들으셨죠? 이건 좀 간편하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을 위한 어떠한 특수한
그 어떤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약간의 그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통 간이가세를 많이들 선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가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저랑 부가가치세를 공부하시면서 배우시겠지만은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여러분 환급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세무세로부터 꼭 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근데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는 환급을 받아야 할 업종 혹은 그런 사업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혹은 주변에 어떤 뭐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세무신고를 대행한다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간이가세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세무신고를 해서 환급 받으려니까 세무서에서 아니 무슨 간이가세자가 환급 받습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데요. 이건 떼는 뇌질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창업세무를 공부했기 때문에 절대 환급에서 손해보는 그런 경우는 없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생각해서 과세 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운 계약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다운 계약서.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시면 다운 계약서기 많이 들어봤죠? 3억 원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둘이서 이렇게 짜고서 2억 5천만 원에 파는 걸로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다운 계약서가 집을 사고 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얻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집 상가 주인들이 가끔 음성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월세가 1,000만 원에 200만 원인데 주인이 1,000만 원에 150만 원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이 느낌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가게를 세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창업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아, 이 가게는 나한테 딱 맞는데 여러 가지 조건 이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걸 자꾸 다운 계약서 써야 되는데 이걸 써줘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써줘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네? 그렇죠. 고민이죠.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합법적인 거 불법적인 걸 떠나서 창업자에서는 일단 이걸 생각해요. 이게 나한테 세무적으로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생각하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업자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인이 요구한다는 거는 주인이 그만큼 거기서 뭔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세를 200만 원을 줘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그게 200만 원의 경비가 나가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죠. 주인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경비가 줄어들어요. 경비라는 것은 소득에서 빼는 거잖아요. 소득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세무적으로는 약간의 불리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뭐 주인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주인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이게 똑같은 원리가 바로 무자료 거래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무자료 거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꼭 한두 번씩 접하는 게 바로 이 무자료 거래의 유혹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매장을 꾸미는데 비용이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중고로 사왔다. 혹은 인테리어를 어떤 회사나가 아닌 그냥 보통 동네에서 그냥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없이 하시는 분. 그런 분하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무자료 거래를 반드시라고는 좀 뭐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원하셔요. 예. 그분들의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료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까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비가 어떤 증빙이 없으면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무자료 거론할 때 거기다 꼭 그런 얘기가 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에어컨을 샀는데 세금 개선서를 주세요 하면은 10만 원을 더 주세요 하거든요. 부가세세 10%. 그럼 이걸 10만 원을 더 줘야지만이 세금 개선을 끊어준다. 10만 원을 주고 세금 개선을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100만 원 주고 마는 게 좋을까? 아까랑 똑같아요. 세금 개선을 받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경비로서 처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추가로 지불한 10만 원의 부가세는 나중에 또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무자료 거래나 다운 계약서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또 고민하시는 문제가 아마 동업 문제일 거예요. 과연 동업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시겠지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겠지만 세금상으로만 말씀드리면 동업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흔히들 그 동업을 하면 옛날 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업하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런 거고요. 세금적으로는 동업이 유리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금은 이 소득에 대해서 세율만큼 곱해서 내거든요. 근데 이 소득의 덩어리가 작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득을 분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소득의 덩어리가 작아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장소에서 나온 소득도 둘로 나누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서 1억 원의 연간 소득이 나왔다. 혼자 했을 때는 1억 원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둘이서 하게 되면 각각 5천만 원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이걸 두 개를 합쳐도 1억 원의 높은 세율 적용받은 것보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업사업자로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동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업이라는 것을 서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지분 비율도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도장 쿵쿵 찍어가지고 그 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든 혹은 인증을 공증을 받으시든 해가지고 그걸 첨부하시면 동업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끔 명의위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이라는 것은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설사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더라도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은 사실 세무서에서 크게 타치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는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할 때는 이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이라도 남의 이름이 돼버리면 부부간에 서로 그 사업자금을 증여한 문제가 불거져서 나중에 뜻하지 않은 증여세 문제가 또 불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업자라서 새로 이제 출생신고를 하시고 사업자가 되신 겁니다. 예.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이제 사업자 등록 후에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